오늘 늦으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교재 완자 기준으로 페이지 32페이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야. 첫 시간에는 맨 첫 단원,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단원이 끝났어. 근데 그 내용은 당장 막 엄청 중요하거나, 물론 중요하지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당장 이걸 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독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 금방 쉽게 익힐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메인 단원인 두 번째 처음을 나가게 되는데,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는 단원이고, 여기 단원에서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 이쪽이 어디냐니? 6층이지. 층이지 어디야? 자, 빅뱅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우주가 초기에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하는 내용으로 출발을 하는데, 메인 이슈가 우주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우주 자체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소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가 메인 이슈야. 그래서 최하음인가? 아니요. 장주희? 네 친구 왜 안 와? 그래? 일단 오케이.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가 우주가 빅뱅 이론이 어떻게 정립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에서 증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증거를 배우면서 시작을 한다. 첫 번째로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광기라는 게 있어요. 분광기. 분광기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프리즘이라고도 부르는데, 광학기구야. 빛에 관련된 기구입니다. 자, 이 자식을 백색광이라고 해서, 들어봤니? 백색광? 하얀색 빛을 얘기합니다. 그냥 백색광이라고 해서 빛을 비출 거야. 이렇게 빛을 비출 겁니다. 그래서 빛이 이 뒤로 들어가면은 그냥 하얀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굴절을 하게 되는데, 이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보라색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 그리고 굴절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지금 굴절의 원리에 대해서 면밀히 알 필요는 없지만 대충만 한번 얘기를 할게. 자, 빛은 매질에 따라 속도가 달라. 유리에서 가느냐, 물에서 가느냐, 공기에서 가느냐, 진공에서 가느냐에 따라 속도가 다르고, 속도가 서로 다른 매질로 진입할 때 경로가 꺾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우리 발이나 우리 신체나 젓가락이나 빨대의 모양이 밖에서 볼 때랑 다르게 꺾여 보이는 것이 바로 굴절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려면 나중에 물리를 수강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우리는 이 상태에서 굴절을 한다, 즉 꺾인다, 꺾일 것인데,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봤겠지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섞으면 섞을수록 까매지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섞으면 섞을수록 하얘져. 그래서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종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다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저기에 섞여 있다고 했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다 들어있다는 건데, 이 빛들은 사실은 지금 한 군데 섞여서 하얗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굴절되는 정도가 모두 다른 놈들이야. 빨간색 빛은 덜 굴절되고 보라색 빛은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아, 네, 오늘 보라색을 안 가져왔는데, 설마 여기 있나? 있다. 나이스. 꺼내버리자. 다행이다. 자, 빨간색 빛이 섞이는 정도에 비해서 보라색 빛은 좀 많이 꺾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한 번 더 꺾여. 왜? 나올 때도 어쨌든 빛의 경로가 달라지지. 왜? 나올 때 공기로 나가니까. 빛의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꺾이는데 보라색은 좀 더 많이 꺾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꺾이는 것을 보면은 빨간색, 보라색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이렇게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여기다가 내가
하얀색 종이를 갖다 대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하는 이 색깔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색이. 오케이? 자, 이 펼쳐지는 원리가 뭐라고? 빛이 서로 다른 색깔이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눈에 빛이 다른 색깔로 보이는 이유는 빛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야.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 그러니까 되겠지? 자, 그런데 파장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네. 갑자기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와. 파장 근데 우리가 처음 본 것은 아니야. 언제 한 번쯤 언급이 됐었냐면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소리의 3요소 이런 거 배울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횡파라고 해가지고 이런 파동을 타고 전달이 되거든. 그때 배웠었던 것이 진동수가 크면 뭐가 크다? 소리의 높낮이가 크다. 그리고 진폭이 크면 소리의 크기가 크다. 그리고 소리의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배웠었어요. 즉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고,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해보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진행한 거리, 이것을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행할 때 한 1회 반복하는 동안 진행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빛이 파동이라는 건가? 라는 의미지. 자, 빛은 파동이 맞습니다. 빛의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것은 오늘 할 내용은 사실 이 단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통합과학 1, 2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 빛은 전자기파라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복사 에너지, 이런 개념이 계속 나올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단원이 별로 없어. 그래서 너희가 통합과학 1, 2를 통틀어서 하면서 그 장래희망이 PD는 아니었잖아. 그지? 하지만 이걸 좀 봐줘. 내 수업 시간에는 이제 당신이 담당해가지고 화면에 갑자기 이상한 팝업이 딱 올라오거나 화면이 꺼지거나 그럼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 수업이 녹화되고 있거든. 그래서 가끔 아까 첫 수업 시간에도 하다 보니까 뭐 뒤가 잘렸더라고. 중간에 꺼져서. 그래서 수업 듣다가 중간중간에 딴 생각이 나. 그럼 한 번씩 보면서 기왕 딴 생각하는 김에 한 번씩 보면서 화면 꺼졌는지 확인 좀 해줘. 자, 통합과학 내내 사용할 개념인데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김에 빛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혹은 복사라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개념을 오늘 좀 잡고 갈 겁니다. 자, 빛이 파장이라 그랬지. 그래서 빛은 뭐니까? 전자기파니까.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자, 파라는 것이 뭐야? 파동을 의미해요. 파동. 이 파라고 하는 것이 파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장이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진동수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럼 왜 그러한가 한번 볼까? 자, 전자기파에서 전기파와 자기파가 합쳐진 거고, 빛이 왜 전자기파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는 도선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다시 말해, 전하가 흐르거나 전자가 흘러가는 것. 어떤 전선 내 전자가 흘러가는 것만 전류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물론 그것도 전류기는 하지만 전기라고 하는 것이 꼭 도선이 연결돼야만 있는 것은 아니야.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털 유명 나고풀 하면서 배웠었던, 이제 털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하면서 배웠었던 그 대전 있잖아. 대전. 전자를 빼앗기거나 얻어서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 인력과 청력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공간의 성질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전하, 플러스 전하가 딱 공간에 놓여지면 그 주변에 역장을 펼칩니다. 힘의 공간을 펼쳐. 이 공간에 마이너스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당겨버릴 테니까. 플러스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밀어버릴 테니까. 이런 공간이 펼쳐져. 전자는 굉장히 작은 전하긴 하지만 전자가 놓이면 그 주변에 플러스 오기만 해봐. 내가 당겨버릴 거고, 마이너스 오기만 해봐. 내가 밀어버릴 테니까. 이런 느낌. 오케이? 자, 요런 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장이라고 해요.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력이 펼쳐져 있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자, 그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요동치는 거야. 파동처럼. 커졌다가 약해졌다가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가 약해졌다가 반대로 커졌다가 약해졌다가, 이런 요동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전기파라고 합니다. 공간에 부여되는 그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걸 전기파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또 배웠던 거니까 중학교 거가 다 연관이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중3 때도 배웠어. 전류가 감기면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거 배웠었어. 그지? 코일과 솔레노이드 이런 걸 배우면서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면 엄지방으로 뭐가 생긴다? N극이 생긴다. 이런 거 배웠었어요. 기억나죠? 그지? 자, 그것처럼
전기의 변화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자기의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또 뭐도 있었냐? 그 발전기의 원리 하면서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갔다 멀었다 가까이 갔다 멀었다 하면 또 뭐가 생겼어? 유도전류가 생겼었던 것도 기억날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전기의 변화는 자기를 일으키고 자기의 변화는 전기를 일으켜. 그래서 자기가 또 변합니다. 90도 방향으로. 이 전기파와 90도 방향을 이루면서 자기가 이렇게 또 변할 겁니다. 얘도 전기가 변함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두 개가 서로 90도를 이루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이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거야. 전기와 자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만들어내면서 진행하는 것을 빛이라고 해요. 되겠지? 그래서 빛을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전자기파에서 좀 자세히 보자.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로만 그렸는데 사실 그 영역만 있는 것은 아니야. 빛은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고 말하면 네 글자로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 시각할 때 눈으로 보는 걸 시각이라고 하잖아. 가시하면 보는 것이 가능한 이런 뜻이야. 가시광선이면 보는 것이 가능한 빛. 다시 말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들 얘기해. 너희가 알고 있는 여름에 뭐 바르니? 밖에 돌아다닐 때 뭐 바르잖아 얼굴에다. 뭐 발라? 선크림. 다른 말로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르지. 이 자외선도 빛이야. 태양에서 오는 빛이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그리고 또 야행성 동물은 볼 수 있으나 우리는 볼 수 없는, 또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큰 건물 1층에서 항상 있었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라고 부르지. 이거 우리 몸에서 나온,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거야. 야행성 동물은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이유가 적외선까지 볼 수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보다 더 큰 영역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아무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빛은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런 거에 같은 종류의 어떤 전자기파들이 쭉 있고 이 모두가 사실은 빛인데 우리는 다만 보이는 것을 빛이라고 부르고 살았을 뿐이야.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한다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시광선이라고 한다. 우리가 볼 수 있다.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일 뿐이지 사실은 빨간색 바깥 영역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 있고 보라색 바깥 영역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이 있는데 참고로 이 가시광선에서 에너지가 강한 빛은 보라색 쪽이야. 에너지가 약한 빛이 빨간색 쪽이야. 그래서 내가 미리 다른 빛의 종류들을 여기다 적기 전에 그걸 표시해 줄게. 빨간색 쪽이 뭐다? 에너지가 낮다. 에너지가 낮고 자 누구는 높냐면 진동수는 크다. 그리고 파장은 짧다. 파장은 쏘리. 에너지가 낮으면 진동수 작아요. 에너지가 낮고 진동수 작고 파장은 길다. 저 왼쪽에 빨간색 쪽에 저러한 빛들을 나열해 볼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진동수도 크다. 그리고 파장도 짧다. 이 단원에선 크게 필요 없지만 통합과학 하는 내내 이거를 알아야 하는 단원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한번 전자기파에 대해서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 빨간색을 뭐라고 하냐? 적색이라고 해요. 그럼 적색의 바깥쪽에 있는 빛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 적 바깥이면 무슨 한자요? 왜? 그럼 적외선. 그지? 빨간색보다 약한 빛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적외선이라고 해요. 더 약한 빛을 우리는 마이크로파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기본형 할 때 얘기했지만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 기호는 원래는 뮤라고 읽어. 뮤라고 읽는 그리스 문자인데 M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인데 저렇게 다른 글자 안에 들어갈 때는 마이크로라고 읽습니다. 과학에서 마이크로.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파. 더 약한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라디오파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들은 보통 뭐라고 불리냐? 전파라고 불립니다. 전파. 전파라고 하는 것은 통신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를 전파라고 해요. 자, 적외선도 사실 전파, 통신에 사용해. 에어컨 리모컨, TV 리모컨 이런 거에 적외선을 활용하거든. 그리고 그 차키로 띠딕 하면서 차 문 열어놓는 거 이런 거 다 적외선이야.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도 사용되고 단거리 파장에도 그러니까 그 좀 짧은 거리 통신에도 사용되고 저 라디오파는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하는 그 택시나 버스 타면 들리는 그 라디오 있잖아. 거기에 저게 사용돼.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였던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을 통해서 정보들이 전달되었던 거야. 되겠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뭐가 있어?
보라색 고구마를 자색 고구마라고 하죠. 그래서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색의 바깥쪽 빛 뭐라고 불러? 자외선. 여긴 자외선이 적히겠죠. 자, 자외선만 해도 우리 몸에 피부병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인 선크림을 바르는 거야. 그러면 자외선보다 더 센 빛으로 가면 우리한테 더 큰 위해를 가하겠지? 그래서 임산부는 들어갈 수 없는 병원에 있는 공간이 있어. 뭘 찍는 공간일까? X선, 엑스레이를 찍는 거야. 우리 몸을 통과하는 빛이지, 심지어 그거는 피부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통과해. 뼈 빼고 다 통과해.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보다 자외선보다 더 강한 빛, 뭐 X선. 더 강한 빛. 너희는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벤져스와 뭐 마블 이런 그 영화 세계관이 있어요. 거기서 헐크라는 거 들어는 봤을 거야. 헐크라는 거기 뭐 영웅, 괴물 같은 영웅을 들어는 봤을 텐데 거기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던 게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였을 거야, 아마.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에 대한 공포나 뭐에 대한 그 얕은 지식들이 퍼져나갔냐면 방사선, 방사능.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렸던 히로시마 원폭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쨌든 미국은 승전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자부심이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방사능이라는 소재를 되게 그 많이 썼어. 판타지나 영화 같은 데서. 헐크도 방사능에 피폭돼서 방사능이 들어간 어떤 그 약물을 맞고 그렇게 변했다라는 컨셉이 있어. 그래서 방사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빛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위험한 빛으로서 피해야 될 거야. 원자력 발전에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폐기물이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한테 약간 그 님비 핀피라고 아니 혹시?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 해가지고 님비 현상이 좀 심한 시설이잖아. 그런 게 방사능 폐기물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방사선, 방사능은 그렇듯 굉장히 위험해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감마선이야. 이 감마선은 원래는 우리가 위험해서 피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데도 많이 활용하지. 표적에서 픽픽 쏴가지고 암세포만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자, 그런 빛입니다. 자, 얘네들은 보다시피 다 피해야 되거나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해도 그 강함을 이용하는 애들이야. 에너지가 강한 애들이야. 에너지가 약한 애들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주면 되냐? 에너지가 약하고 진동수가 약하고 파장이 세다는 것,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아니, 외워야 되긴 하는데 외우는 데는 아까 전에 그 암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다 암기해야 돼. 과학이 완전히 이해의 범위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말이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기반으로 하면 훨씬 쉬워. 반 이상 쉬워져.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하면 반 이상 쉬워지는데 100% 암기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시간만 2배, 3배로 쓰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가 기반으로 한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 자, 왜 에너지가 작은가? 라디오파는 멀리 갈 수 있고 비록 힘은 약하지만 멀리 갈 수 있는 이런 모양의 파동입니다. 근데 점점 강한 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는 굉장히 커지고 파장은 굉장히 짧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라디오파들은 멀리 갈 수 있어. 하지만 그래서 파장이 길지만 진동수는 작아.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 얘네들은 어때? 파장이 굉장히 짧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그 파장이 굉장히 짧아. 굉장히 짧지만 에너지가 아주 듬뿍이지. 그래서 얘네는 통신에 쓸 수 없겠죠. 엄청나게 강한 빛이지만 멀리 못 가거든. 얘네들은 약하지만 스몰 산도 넘어다니고 멀리 다닐 수 있는 놈들이거든. 그래서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약하고 에너지도 약해. 파장이 짧은 대신에 진동수가 빡세고 에너지도 큽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인지를 해 두시고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 단어뿐만 아니라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 빛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참에 알아두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이 단원에서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한 가지 더. 빛이라는 게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 그럼 빛은 도대체 왜 나오냐? 태초부터 있었나? 한번 확인해보자. 빛이 발생하는 원리.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중학교 2학년 8단원에서 배웠었던 바이메탈 나오고 했던 이 단원에서 배웠었던 열 전달 방식 세 가지. 말해보자. 열 전달 방식 세 가지. 또 전도 대류.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복사야. 자, 대류는 뭐였어?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직접 가서 내가 만약에 뭐 여기 학생들이 쫙 앉아있어. 쫙 앉아있어. 맨 뒤에 있는 애 이 머리를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어. 내가 쥐어받고 전달시켜. 그럼 이건 뭐야? 전도. 내가 직접 가서 쥐어박으면 뭐야? 대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직접 가서 쥐어박으면. 분필을 던져서 맞추면 그게 뭐야? 복사가 되는 거야.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옆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지도 않고 직접 가지도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복사라고 해요. 그때 그렇게만 하고 끝났지. 근데 사실은 그 정체를 지금 알려줄 거야. 복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분필의 역할을 하는, 던져서 맞추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전자기파였어. 그게 바로 빛이었다.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정체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전자기파였다. 다른 말로 빛이었다.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빛을 통해서 전달됐던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름철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고 그늘이 이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늘이야. 그러면은 솔직히 여기 있는 공기 분자랑 여기 있는 공기 분자랑 티끌 차이잖아. 근데 너희가 여기 서 있을 때와 여기 서 있을 때 그 시원함은 차원이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류나 전도에서 공기 입자들에 따라서 내가 더워지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야. 뭐가 크다는 거야? 태양 빛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크다는 거야. 빛은 뭐야? 복사.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은 복사 에너지라서 복사 에너지를 안 받으면 시원하고 받으면 뜨거운 거야. 이런 것이 바로 복사입니다. 그지? 그늘이 시원한 이유, 복사를 막아주기 때문에, 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되겠죠? 아무튼 복사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요. 통합과학 내내 얘기할 거고 중3 때도 등장하는데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경우가 없어. 자, 복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자기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에너지 전달에 대한 방식이고, 자, 온도가 있는 표면이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다. 오케이? 빛이다. 되겠지? 자, 온도가 있는이라는 표현 좀 이상한데 온도가 없는 것도 있나요? 있지. 0켈빈. 온도가 아예 없는 절대 영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온도가 있다라는 표현은 0켈빈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온도보다 이상이라고 하면 좀 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0켈빈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표면에서 방출된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표면 온도가 높아야 강한 빛이 방출될까? 표면 온도가 낮아야 강한 빛이 방출될까? 당연히 높아야 되겠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으면 강한 전자기파, 강한 복사가 방출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표면도가 낮게 되면 낮은 약한 빛들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표면도가 낮으면 이런 거가 나와. 근데 표면도가 높으면 이런 거가 나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중요한 건 뭐냐면 표면도가 낮으면 적외선이 나온다가 아니라 적외선까지 나온다. 표면도가 높으면 자외선까지 나온다. 이 까지라는 말에 강조를 하고 싶어. 까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누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까지 나온다. 자외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까지 나온다. 즉 무슨 얘기니? 표면도가 높으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을 뿐 약한 빛부터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있긴 하겠죠. 예를 들면 태양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지구에 전달되는 거 주로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위주에다가 자외선 일부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는 해.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누적으로 나옵니다. 가시광선까지 낼 수 있는 표면 온도는 어떻다?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되겠어?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라 누적된 전자기파가 방출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 자식은 연속 스펙트럼을 만든다. 갑자기 뜬금없이 스펙트럼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나요? 이런 얘기야. 지금 얘가 사실상 스펙트럼이야.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스펙트럼 무지개색이 있어야 돼. 근데 안 그린 것 뿐이야. 그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스펙트럼이 있을 거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스펙트럼이 있을 거야. 이럴 때 누적해서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근데 만약에 어느 한 군데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연속이 아니죠? 쫙 안 나오다 여기 몇 개 띡띡띡 선 몇 개 그어져 있고 끝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의미야. 그래서 결론. 복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빛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뜨거워서 나오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되겠니? 자, 두 번째, 빛이 나오는 원리 두 번째. 두 번째는 원자에서 전자의 전이야. 전자전이. 전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궤도이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궤도이동. 자, 원자 내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지?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 원자 핵으로부터 존재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 자, 예를 들어 원자 핵이 여기 있어.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 거기로부터 전자가 원자 핵을 공전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야. 이런 곳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 이런 곳은 안 된다. 이런 곳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첫 번째 개념.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전자가 이런 데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전자가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우리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런 거 배웠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거 배웠는데 자,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 중에서 여기 지면을 기준면이라고 할 때 이 둘 중에서 위치 에너지가 큰 것은 누구야? 위에 있는 놈이지? 당연하지? 얘도 똑같아. 지구가 당긴 입장일 때 당기는 놈보다 멀리 있어야 에너지가 높은 거야. 얘도 마찬가지. 전자 누가 당겨? 원자핵이 당겨. 오케이? 근데 원자핵으로부터 그러면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지? 요거 영상 어차피 찍고 있거든? 필요하면 나중에 봐. 여기가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네들은 다 어떻다? 에너지가 다른 거야.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이런 에너지 가질 수 없어. 이런 곳에 존재해야 되는 에너지 그런 거 가질 수 없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다? 정해져 있다.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는 영원히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야. 얘네들도 내가 던져 올리고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환되듯이 얘네들도 여기 있던 전자가 다른 안쪽으로 이동할 때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뱉어냅니다. 반대로 낮은 궤도에서 돌고 있던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 때는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사는 전자가 높은 궤도로 이동해서 돌고 싶대. 공전하고 싶대. 그럼 외부에서 뭘 받아야 되는 거야? 뭔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위의 궤도에서 놀고 있던 애가 아래 궤도로 내려가고 싶대. 그럼 뭘 뱉어내야 되는 거야? 뭔가 에너지를 뱉어내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이동을 전이라고 하고 전이 시에 뭐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뱉거나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무슨 형태로? 빛의 형태로. 오케이? 이걸 정리 한번 해볼게, 한 문장으로. 자, 전이시 궤도 간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전이시 궤도 간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게 물질이 빛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원리야. 흡수하기도 하지만 방출하기도 한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야. 얘는 아까 연속적이었지? 쫙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가질 수 있는 궤도의 에너지 자체가 불연속적이야. 그러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차이도 불연속적이겠지? 예를 들어 여기 에너지 차이 이만큼, 요만큼 6종류의 에너지밖에 못 만들어내, 얘네들은. 오케이? 이 4개밖에 껍질이 없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차이는 1종류, 2종류, 3종류, 4종류, 5종류, 6종류밖에 없다는 얘기야. 즉 뭐가 정해져 있다?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만들 수 있는 빛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럼 무슨 스펙트럼이겠어? 불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궤도 간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다 보니까 불연속 스펙트럼, 다른 말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이 찍찍찍 그어져 있는 불연속한 스펙트럼. 이런 결론이 나온다. 되겠어요? 그래서 빛이 발생하는 원리 두 가지에 대해서 봤다. 이것 역시 이번 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아닌데 특히 요거 통합과학 1년 내내 계속 나오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참에 알아놔. 뭐 때문에 나오는 거다? 표면을 예. 예. 지울 데가 없어. 아, 네네. 그냥 그거 두 개만 줄여요. 아무거나. 땡큐. 복사라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가 있기만 하면 나오는 거야. 이게 1켈빈이어도 돼. 2켈빈, 3켈빈 굉장히 낮아도 돼. 참고로 3켈빈 정도 되면 영하 270도야. 아무리 그렇게 낮아도 이거 앞쪽에 조금이라도 나오는 거야. 온도가 있기만 하면 내뿜는 게 바로 뭐다? 복사 에너지인데 어떤 형태로 나온다? 빛의 형태로 나온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우려면 적어도 너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허팝 같은 유튜버들이 맨날 과학 실험 비슷한 거 하거든. 쇠공을 막 달궈서 얼음 위에 올려놓는데 그런 거 막 해. 쇠공 달궈다 보면 무슨 색이 돼? 벌겋게 달아올리지. 그게 여기에 진입한 거야. 그 쇠공 온도보다 낮으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빛이 나오다가 그래도 가까이 되면 화끈화끈하거든. 그게 복사거든. 그게 복사야. 복사해서 화끈화끈하다가 더 달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이 색이 되는 거지. 더 달구면 점점 색깔이 다양해지겠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보통 달구지 못하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서 나오는 빛이고 연속 스펙트럼이다. 자, 전자전위에서 나오는 것은 뭐야? 물질마다 이 궤도가 정해져 있고 에너지 차이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빛이 나오니까 빛이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런 결론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단원에서 취급하는 두 번째, 이 단원에서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자. 무엇이냐? 스펙트럼의 종류. 스펙트럼 종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크게는 두 가지이고 세세하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자, 두 번째 선인데 뭐? 흡수 스펙트럼. 세 번째는 선인데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연속 스펙트럼 뭔지 하는지 보자. 방금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대충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런 짓 잘 안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공을 한번 들여보자. 처음 그려주는 거니까 다시는 안 그리겠지만 빨주, 노, 총, 파, 남이 없고 보. 이런 느낌. 이게 뭐다? 연속 스펙트럼이다. 빨주노초 파남보. 되겠니? 다시는 안 할 거야. 한 번만 하는 거야. 자, 그럼 연속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알면 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스펙트럼이라는 게 얘들이 다 뭐가 다른 거냐? 파장이 다른 거예요. 파장. 아까 얘기했지. 파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 약한 게 누구야? 파장이 길어서 에너지가 약한 게 빨간색이야.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큰 게 자외선이야. 이렇게 얘가 파장이 긴 쪽, 파장이 길고 약한 쪽. 얘가 파장이 짧고 센 쪽, 이쪽입니다. 되겠지?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고. 자, 중요한 것은 예시를 알아야 돼. 각 스펙트럼별로 예시를 알아야 됩니다. 예시. 연속 스펙트럼의 예시 첫 번째, 별이 방출한 빛. 왜? 별은 뜨거우니까. 뜨거워서 나오는 빛을 생각하면 돼. 오케이? 연속 스펙트럼 뜨거워서 나오는 빛. 별이 방출하는 빛. 자, 또 무식하게 빛을 밝히는 게 또 있어.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거 알지? 이게 뭐야? 백열등이라고 해가지고 에디슨이 발명했던 그 전자기기로 처음으로 빛을 내는 건데 저 자식은 진짜 무식해요. 에너지 효율이 한 5%밖에 안 돼. 95%는 뭘로 버려지냐면 열로 버려져. 그럼 난로에 가깝지 않니 사실상?
실제로 저거 켜고 있다가 만져보면 엄청 화상이 보여요. 자, 왜 그런 거냐? 그 당시에는 전기를 다루는데 엄청 능숙하지는 않으니까 빛을 내는 방식을 연구하다가 복사를 통해서 내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안에 꼬여있고 저항이 굉장히 큰 필라멘트라는 걸 두고 전류를 통해 주니까 어떻게 돼? 저항이 크고 꼬여있다 보니까 빨갛게 달아올라. 너무 뜨거워서 빨갛게 달아오려면 그 빨갛게 달아온 걸로 주황색 빛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야. 무식하지? 온도로 빛 만드는, 온도로 복사 에너지 만드는 그런 유형의 광학 장치야. 저 백열등이라고 하는 게. 그지? 그래서 95%는 열로 버려지고 5%만 빛이 나오는데 처음엔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서 저러한 전구를 뭐라고 한다? 백열등이라고 한다. 연속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 자,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뭘까? 흡수 스펙트럼은 몇 군데만 흡수당한 거야. 몇 군데만 흡수당한 거야. 이렇게. 이거 해야지. 몇 군데만 흡수당한 겁니다. 이렇게.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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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렇게 몇 군데만 흡수당한 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쫙, 이게 내가 하얀색으로 그렸지만 요거야. 이거 또 그릴 수 없어. 이렇게 한 거야. 요거에서 몇 군데만 찍찍찍찍 흡수당한 거야. 강냉이가 털린 거지. 이빨이 털린 거야. 지나보다가. 누굴 만난 거야? 아주 험상궂은 깡패들을 만난 거야. 어떤 깡패들? 이런 깡패들. 낮은 에너지에 아주 이렇게 험상궂게 이렇게 쫙 앉아있다가 이런 빛이 지나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팍팍 이빨을 털어. 이빨 다 빠져서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지구로 도착을 하는 거야. 지구에서 본 건 요거야. 이 이빨들 다 어디 갔어? 얘네가 가지고 신나서 높은 곳으로 가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비유냐면, 이 이상한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털어먹은 거야. 누가? 얘가. 다만 이렇게 다 털어먹지 않고 일부만 턴 이유가 뭐야?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에 제한적이잖아. 그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것도. 얘가 에너지가, 여기 에너지가 만약에 1이야. 이곳의 에너지가 만약에 5야. 여기 에너지가 8이야. 여기 에너지가 10이야. 이렇다고 쳐보자. 위로 갈수록 높아지니까. 그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를 한번 보자. 에너지 차이 몇? 4. 에너지 차이 몇? 7. 에너지 차이 몇? 9. 그리고 여기 에너지 차이는 몇? 3. 여기 에너지 차이는 5. 그리고 여기 에너지 차이 몇? 2. 그러니까 이 원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2, 3, 4, 5, 7, 9야. 뭘 못 만들어내? 1 못 만들어내지. 6 못 만들어내지. 8도 못 만들어내지. 10도 못 만들어내. 그러니까 1, 6, 8, 10 이런 건 안전해. 뭐만 털린 거야? 2, 3, 4, 5, 7 이런 것만 털린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얘네들이 높은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만큼만 촉촉촉촉 강냉이를 털어간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요런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도 원래는 어디서 출발했어야 돼? 연속에서 출발했을 거야.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야? 굉장히 에너지가 낮아서 에너지를 뺏을 궁리만 하고 있는 저 원자 무리를 만난 거야. 그걸 표현해보면 저온의 기체를 지나온 별빛. 별빛은 원래 어땠어? 얘였어. 근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저온의 기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촉촉촉 빼앗기고 온 거야. 되겠지? 그런 거에 예시로 뭐가 있냐? 프라운호퍼선이라는 게 있어요. 프라운호퍼선. 이거는 뭐냐면 태양의 스펙트럼이야. 태양 스펙트럼. 단서가 있어야 돼. 지구에서 본 태양이어야 돼. 왜냐면 태양도 어쨌거나 별이기 때문에 이런 스펙트럼을 방출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구에서는 이런 게 보여. 왜? 태양의 대기와 지구의 대기를 뚫고 오는 과정에서 강냉이를 싹싹싹 털렸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나중에 검색해보면 여기서 되게 많이 빼앗겼어. 근데 굉장히 얇게 축축축축 이렇게 생겼어. 내가 지금 열심히 그린다고 그랬지만 뭐가 비어있어? 듬성듬성 비어있지?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프라운호퍼선이. 자, 태양에서 온 게 지구에서 관측한 무엇? 태양. 요거의 스펙트럼이 프라운호퍼선입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요 정도로 돼 있는 합쳐서 보면 그냥 하얀색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태양빛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야. 되겠죠?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적어주는 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만 적어주는 거야. 원래 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건 안 적어주는 거야. 자, 방출 스펙트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몇 군데만 있겠죠? 이렇게 몇 군데만 있겠죠. 참고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위치에다 그렸어, 선 위치를. 그럼 이거 누구라는 거야? 누가 가져갔던 강냉이야? 저 자식들이 가져갔던 강냉이야. 얘가 지금 도착을 하니까 경찰이 수사에 나섰겠지? 얘가 누구한테 뺏긴 거지? 강냉이를? 어떤 원소들한테 뺏긴 걸까? 수사에 나섰어. 그럼 쟤네들 입장에서 어때? 그 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들통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버려야 되겠지? 다 촥촥촥 버렸어. 이 에너지를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 지구에 도착한 게 강냉이들이 뒤늦게 도착한 거야. 겹치면 풀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이 생성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저온의 기체가 뺏어서 고온의 기체가 됐다가 다시 방출한 게 이런 모양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누가 에너지를 빼앗아서 신나 있는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빛. 그러면 이렇게 지들이 내뿜을 수 있는 것만 내뿜게 되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냐? 형광등이 있어요. 형광등. 형광등 안에는 아르곤 같은 물질들이 차 있어요. 형광등 안에는 아르곤이 차 있는데 이 아르곤이 차 있는 공간 안에다가 전압을 세게 걸어주는 거야. 전압. 전기적인 압력을 가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원래 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전류가 흐른다고 배웠지만 전압을 가해주면 이 에너지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아르곤들의 전자들이 들떠. 그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를 먹고 들떠. 그랬다가 다시 밑으로 다시 금방 돌아와. 돌아올 때 내뿜는 에너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돌아올 때 내뿜는 에너지는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형광등은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알아주셔야 돼.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아주셔야 돼. 원리도 알아주시고. 되겠죠? 자, 그럼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가 제일 중요해. 이 스펙트럼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야. 세 번째.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선 위치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선 굵기 혹은 폭. 때론 학교 선생님마다 밝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 틀린 말인데 그냥 그분이 출제자이기 때문에 가끔 따라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 위치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해 줘.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에너지가 작죠? 에너지가 크죠? 그럼 이 선 위치는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를 얘기해 주는 빛들이야. 에너지가 약한 것부터 좀 센 것까지 다 가져갔네. 이 강냉이 털이범들은. 되겠죠? 그지? 사람이 경찰이 수사에 나섰잖아. 근데 찾아도 없는 거야. 엄한 강냉이만 지구에 도착했어. 그래서 얘네들은 강냉이를 다 버렸기 때문에 저 아닌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못 찾았어. 근데 경찰들은 찾을 수 있어. 왜? 이 강냉이들이 뭔지 봐봐. 뭐야? 이렇게 되어 있네? 잠깐만. 보니까 여기가 아까 적었던 거 지워버렸네. 2, 4, 5, 6, 8 이렇게 돼 있어. 7이랑 9랑 10이 없는 걸 보아하니 이 자식들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전 에너지만 필요로 하는 놈들이 누가 있을까? 저 놈이네 하고 특정하는 거야. 여기 있는 에너지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어? 어떤 에너지 차이를 필요로 하는 놈인지를 알 수 있어.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놈인지를 알면 뭘 할 수 있어? 어떤 놈인지 원자를 특정할 수 있어. 원소를 특정할 수 있어. 되겠지? 그래서 선 위치는 무엇을 얘기해 준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에너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 에너지를 알아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전자 전이 시 필요한 에너지 차이를 알아낼 수가 있다. 전자 전이 시 필요한 에너지 차이를 알아낼 수 있으면 뭘 알아낼 수 있다?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되겠니? 자,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가 채워져 있는지 보면 흡수하고 방출한 빛 에너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확인하면 필요한 에너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이걸 확인하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
오케이? 선 위치로 원소의 종류를 파악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다?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과 방출 스펙트럼의 방출선. 이게 같으면 뭐다? 이게 같으면 같은 원소다. 반대도 성립해요. 같은 원소라면 흡수선과 방출선 위치가 같아야 돼. 마치 이들처럼. 위치가 똑같죠? 위치가 똑같죠? 그래서 같은 원소라면 흡수선과 방출선 위치가 같아야 되고, 위치가 같다면 같은 원소라고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두 번째, 선 굵기나 폭을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냐? 선 굵기나 폭은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고 이론도 참 여러 가지인데, 통합과학에서는 그걸 다룰 정도로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사실 암기의 영역이긴 해. 근데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폭이 굵고 밝기가 밝다는 것은 그 원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야.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질량이 크다는 거야. 따라서 예로는 뭘 할 수 있다? 원소의 양을 알 수가 있다. 원소의 양을 원소별 원자양이라고 하자. 원소의 양은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원소 종류를 알아냈어. 몇 개가 있어. 근데 원소의 원자수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으면 뭐까지 알 수 있어?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질량비. 아무래도 이렇게 내뿜는 원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진하고 밝고 두껍게 나타날 거야. 오케이? 그럼 뭘 특정할 수 있어? 결국에는 질량비를 특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중요해요. 원소의 종류를 선 위치 보고 파악할 수 있고, 선 굵기 폭 가지고 질량비를 파악할 수 있고, 같은 위치면 같은 원소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중요해. 앞에 장황하게 다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단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되겠지? 자, 짧게 연습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갔어? 내 지우개. 응? 이거 썼었나? 이거 썼나 보다. 너무 열심히 하지. 열심히 수업 들어야겠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이런 느낌.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자, A, B, C, D 이 중에서 같은 원소를 찾아라. 같은 원소 찾아봐. 매칭시켜봐. 너네가 틀려도 내 그림 탓이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말고 일단 같은 원소 찾아봐. 누구랑 누구일까? A랑 E. 그렇지. A랑 E 선 위치가 똑같죠. 그지? A랑 E. 또 하나가 더 있어. BD. 그렇지. 이 두 개가 같은 원소다. 자, 두 번째. 자, 별 X로부터 온 선 스펙트럼이 저렇게 나타났다. 그럼 별 X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CD 중에서 골라봐. 어차피 그 CD 중에서 A, B가 다 들어있으니까 CD 중에서 골라봐. 또 D2가 되겠지.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아무튼 C는 없어 보여. 그지? 좀 겹치는 거 있어도 C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라도 빠지면 C는 없는 거야. 오케이? 별 A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D와 E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고온의 기체 Y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딱 보이지 않니? 아니 C, D 중에서 골라보자. E, C이겠지. D는 안 들어있죠. 이런 식을 찾는 문제가 나와. 그지? 반드시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음인가 오늘? 하음? 하음이 온지 안 됐지만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남은 1시간 내에 빅뱅이론을 싹 하고 끝낼 거야. 빅뱅이론. 꽤 들을만하고 재밌으니까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자.
왜? 왜? 아니 결정해. 그럼 아니야? 맞으면 1번,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빅뱅 우주론인데 먼저 여러 우주론에 대해서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초의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에 대한 이론이고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훨씬 많아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가지만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3가지까지 얘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크게 하나의 결이 있어. 우주가 팽창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어. 사실 의견이 갈린 게 아니라 팽창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었던 그 옛날 누가 있냐면 정적 우주론. 그래도 그렇다고 대단히 옛날은 아닌 게 이것을 지지한 학자가 아인슈타인이야. 그 이름도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예상하지 못했어. 우주가 팽창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 그지? 별 근거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 예를 들면 모델로 만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주는 지금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같았고 앞으로의 모습도 과거랑 모습이 똑같을 거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같은 크기의 같은 물질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우주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경쟁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이론과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천체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 근데 거짓말하지마가 아니라 그래? 나 몰랐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지. 자, 누가?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지금도 우리가 신세를 지고 있잖아.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우주망원경을 아직도 쓰고 있고, 허블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하게 되었다? 우주가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 이 우주 팽창하게 된 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적색편이. 적색편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일단 적색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 저게 뭐냐고 묻는 문제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게 어떤 느낌인지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너네가 주의 깊게 들어본 사람은 그런 이름이 주의지. 주의 깊게 들어본 사람은 주의 깊게 들어본 사람은 이게 느껴본 적 있겠지만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올 때는 위용 하면서 높은 소리로 갈 때는 위용 하면서 낮은 소리로 나가. 예를 들면은 좀 민망하지만 위용 하다가 나한테 올 때는 위용 하다가 갈 때 위용 하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방금은 좀 오버한 거지만 나중에 혹시 지나갈 때 들어봐. 그럼 진짜네? 그때 말했던 그대로네. 올 때는 위용 하고 높게 지나가는데 갈 때는 위용 하고 낮게 지나간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해. MBTI가 N인 사람. N. S인 사람. 셋 다 S야? 들어본 적 있어? 그런 소리? 느껴본 적 있어? 네. 있어? 있어? 보통 S는 못 느끼고 N은 느껴. S는 자기 일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어. N은 오만 건데 관심이 좀 있어. 원래 딱 이분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보면은 느껴본 적 있는 애들은 대부분 N이야. 느껴본 적 없는 애들은 거의 다 S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게 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걸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소리라는 것이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으로 들리고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음으로 들린다. 자, 앰뷸런스가 나한테 다가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 소리를 내니까 내 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여기에 소리가 다가올 때 원래는 여기 가만히 서서 소리를 내보냈으면 하나, 둘, 3개의 파장. 1번, 2번, 3번 진동해서 내 귀로 위용하고 들어올 거야. 그런데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내. 그러면 어쨌든 얘가 여기서 3번 소리 내나 오면서 3번 소리 내나 어쨌든 간에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소리를 낸 거야. 다만 이 소리가 꾸겨지게 되지. 어떻게? 똑같은 3번의 소리가 여기 하나, 둘, 3개가 여기 우겨 들어가야 돼. 그럼 아무래도 처음보다 진동수가 커졌지. 그럼 높은 음으로 들리게 돼. 나한테 다가오면서 소리를 내면. 근데 멀어지면서 소리를 낸다면 여기서 소리를 낼 건데 원래 하나 반 정도
하나하고도 반 정도 들어갈 것을 얘가 멀어지면서 소리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 멀어지면서 소리를 내게 되면 저 하나 반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를 꽉 메워서 이렇게 가야 돼. 아무래도 느슨해지고 진동수가 느려졌지. 그러면 소리는 낮게 들리게 된다. 그래서 다가오면서 들을 때는 높은 음으로, 멀어지면서 들릴 때는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된다. 오케이? 이것을 빛에 적용해보자. 나한테 다가오는 별과 멀어지는 별이 쏘는 빛이 다르게 관측될 거야. 우리 아까 배웠지? 별은, 빛은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나뉜다 그랬잖아. 나한테 멀어지면 어떤 빛이 돼? 원래는 이런 빛을 쏴야 되는데 멀어지면서 쏘면은 이렇게 늘어난 빛으로, 이런 빛으로 보게 되는 거야. 나한테 이런 빛을 쏘는데 나한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즉 원래 별빛이 이런데 나한테서 멀어지면 약한 쪽, 적색 쪽, 적외선 쪽, 마이크로파 쪽, 라디오파 쪽으로 빛이 변하게 돼. 자, 나한테 다가오는 게 이런데 쏜 빛이 이런데 다가오면서 쏘게 되면 어떻게 돼? 자외선 쪽, X선 쪽, 감마선 쪽으로 변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적색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색 쪽으로 빛들이 변하더라. 즉 약해지더라. 늘어나더라는 얘기야. 어떻게 됐다? 멀어지면서 쏘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허블이 관측했을 때 저 별은 다른 어떤 정보들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파장이 이러한 스펙트럼 관측돼야 되는데 다른 증거들은 다 이런 것이 관측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저 별빛을 보니까 여기 적외선 마이크로파 이렇게 관측되더라. 뭐야 대체로 스펙트럼이 다 어떻게 됐어? 파장이 직 늘어나고 진동수가 낮아졌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멀어지면서 별빛을 쏘는데 별빛이 멀어지면서 쏘니까 직 늘어나서 빨간색으로 약간 변하는구나. 그래서 적색 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동한다. 적색 편이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지? 자, 근데 저게 어떻게 우주 팽창으로 이어졌느냐? 그냥 단체로 멀어진다고 생각해봐. 별들이 다 똑같이 적색 편이가 일어나면 지구가 이쪽으로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멀리 있는 별일수록 적색 편이가 심한 거야. 비교적 가까이 있는 애들은 적색 편이가 덜한데 멀리 있는 별일수록 심한 거야. 그게 팽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에다가 유성 매직으로 점을 4개 찍었어. 4개 찍었어. 근데 얘를 내가 쫙 늘렸어. 이렇게 늘렸어. 거의 끊어질 때까지 늘렸어. 그럼 여전히 여기 유성 매직에 점들이 남아있을까? 아니겠지? 어디로 갔을까? 쫙 늘리면 유성 매직의 점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지 않았겠니? 그지? 그러니까 이 점은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얘 기준으로 겪은 일을 한번 얘기해 볼게. 얘가 봤을 때 이 거리들은 1cm, 2cm, 3cm였어. 1cm, 2cm, 3cm였어 처음에. 근데 쫙 늘리니까 몇 cm가 됐냐면 방금까지 1cm였는데 3cm가 됐네? 6cm가 됐네? 9cm 거리까지 늘어났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 나랑 1cm 차이였던 놈은 몇 cm가 늘어났어? 2cm가 늘어났어. 나랑 2cm 차이였던 놈은 몇 cm가 늘어났어? 2에서 6이 됐으니까 4cm가 늘어났어. 나랑 3cm 차이였던 놈은 몇 cm가 늘어났어? 9cm가 됐으니까 6cm가 늘어났어. 나랑 멀리 있는 놈일수록 더 많이 멀어졌구나. 멀리 있는 놈일수록 더 많이 멀어졌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전체적으로 팽창했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멀리 있는 놈이 적색 편이가 심해. 더 빨리 멀어진다는 뜻이야. 가까이 있는 놈은 좀 덜해. 그럼 더 느리게 멀어진다는 뜻이야. 즉 전체적으로 공간이 팽창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 거지. 오케이? 이거 원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고 방금 내가 한 설명이 완벽하게 맞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원리를 묻진 않으니까 그냥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적색편이라는 것이 별이 뒤로 후지나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서 내뿜은 빛에 대한 어떤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색편을 통해서 알아냈고, 자, 두 번째. 우주 팽창의 특징. 딱히 팽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팽창 중심이 없어. 관측자를 기준으로 해.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경계를 그린 것도 사실 말도 안 돼. 불경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팽창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중심이 있어야 되고 걔를 중심으로 공간이 뻗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 우주에는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관측자를 기준으로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펼쳐져 나간다는 것이 알게 됐어. 그러니까 딱히 팽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야. 그래서 관측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펼쳐져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되겠죠? 팽창 중심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팽창해 나갑니다. 모든 방향으로 팽창해 나간다. 되겠니?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으니까 저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명칭을. 자, 그러면 말이 길었는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하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거짓말하지 마가 아니라 아 그래? 나 몰랐네 라고 해서 정적 우주로는 폐기가 됩니다. 요거는 폐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좀 경쟁적인 이론들이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정상 우주론과 그 다음에 그 이름도 유명한 빅뱅 우주론. 우린 이미 스포를 당했죠. 누가 승리해? 빅뱅 우주론이 승리한다는 걸 이미 스포를 알고 있죠. 자,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는 자, 위에 이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까먹어도 상관없어.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때 기억해도 돼. 잘 안 알려주시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좀 알아야 됩니다.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는 호일이라는 학자, 호일이라는 학자고 이 학자는 정상 우주를 어떻게 주장했느냐? 정상 우주는 정해진 상태다 라는 뜻이야. 팽창하긴 하지만 정해진 상태다. 성질이 일정하다. 다시 말해 팽창은 오케이, 팽창 인정. 하지만 우주는 밀도나 온도가 이런 것들은 일정할 거야. 밀도나 온도는 일정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이 호일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팽창하는데도 불구하고 밀도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밀도가 뭐분의 뭐야? 뭐분의 뭐? 부피분의.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이지. 근데 부피라고 하는 것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잖아. 부피가 늘어나고 있잖아. 근데 이 분수값이 일정하려면 분자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질량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호일이야. 우주는 정해진 상태다. 밀도나 온도나 일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팽창하면서도 온도라는 것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밀도, 질량이나 에너지가 그러니까 질량이나 에너지가 늘어나야지만 얘네들이 일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계속 새로 생겨난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식화해서 그려보면 과거의 우주는 작았던 게 맞아. 우주는 팽창하는 게 맞지만 우주가 지금에 와서 팽창을 했기 때문에 밀도나 온도는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서 그에 걸맞는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되었어야 맞다.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었어야 맞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채우게 됐다. 같은 밀도로. 자, 그런데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인 가모프라는 사람은 인격 파탄자로서 대단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자, 저 사람은 다른 주장을 했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건 말이 안 되지.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뿅 하고 뭐가 생긴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아니야. 자, 이건 일정할 거야. 안 생길 거야. 물질이나 에너지는 태초에 생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일정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팽창하는데 이것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옅어지고 듬성듬성해지고 실속 없어지고 뭔가 흐지부지 되고 있을 거야. 우주라는 게. 팽창 계속 하는데 뭔가 생기진 않아. 그러니까 뭔가 옅어지고 듬성듬성 멀어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밀도와 온도가 감소할 거야 라고 생각했고 이 빅뱅 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우주는 식어가고 있다는 게 빅뱅 우주론의 핵심이야. 핵심. 오케이? 그래서 가모프는 우주의 온도는 떨어질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 처음에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을 때 놀림받진 않았는데 학회에 가서 발표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이론을 빅뱅이라고 자기가 이름 붙인 게 아니야. 그냥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한 점에서 출발했을 거야. 빅뱅과 함께 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빅뱅 우주론은 굳어졌고 한글로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뱅이 터지다라는 뜻이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도식화해보면 이런 겁니다. 팽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으나 자, 물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대로일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가모프기 때문에 도식화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차이를 알겠니? 이게 가오프의 이론이고, 자, 더 나아가서, 가오프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겼냐면 얘가 이겼어. 자, 이긴 그 스토리를 지금부터 알려주는 건데, 얘가 뭔가 틀렸다라고 증명하기보다는 이럴 거야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내가, 그럼 과거에 이 시점에는 이랬을 것이고, 이 시점에서 이랬고, 지금 이럴 거라고 가오프가 몇 가지 예상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해서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야. 되겠죠? 자, 그 과정을 볼 건데 핵심이 뭐라고? 온도가 낮아진다, 식어간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야. 되겠지? 자, 지금부터 빅뱅 우주론 옛날부터 일어났던 일의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팽창하고 있고 식어가니까 어제는 오늘보다 따뜻하고 작았겠지? 1년 전에는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작았겠지? 100년 전, 1만 년 전, 100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작았을 거고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훨씬 뜨거웠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언젠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단 한 점이 있었겠다라고 이제 역추론을 한 거지. 지금 팽창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작았겠지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약 138억 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고온, 고밀도, 고압, 고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은. 외워야 될 것들도 많고, 근데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은 몇 가지 수치들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알면 되니까. 근데 용어들이 사실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한 점에서 뻥 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빅뱅 우주론은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 시작이 되는데, 자, 처음에 어디서 출발한다고? 매우 138억 년 전. 일단 이 수치 먼저 외워야 돼. 외워야 될 수치들이 좀 있어요. 138억 년 전에 매우 고온, 고압, 고밀도의 한 점이 폭발하게 되었다 라고 출발을 합니다. 되겠지? 그래서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급격히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타임라인을 쭉 보자.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부터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처음에 벌어진 일은 기본 입자 생성이에요. 기본 입자. 기본 입자가 생성되게 되었다. 빅뱅으로는 직후라고 표현하지만 직후도 아니야. 동시지, 동시. 저게 언제냐면 10의 35제곱, 즉 10의 35제곱분의 1초 동안 벌어진 일이야. 그냥 동시지. 그 정도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그냥 동시잖아. 동시. 근데 우주 시작하자마자 이런 게 생성되었다. 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쿼크라고 하는 것과 렙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렙톤까지는 잘 안 가르칩니다. 쿼크. 그래도 나는 저거는 높게. 렙톤. 렙톤은 잘 언급을 안 하시는데요.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한 번쯤 들어본 기본 입자들 중에서 온으로 끝나는 건 전부 다 렙톤입니다. 뮤온, 프리온, 일렉트론 다 렙톤의 한 종류인데, 일렉트론은 뭐야? 일렉트론이 뭐야? 전자예요. 전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렙톤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면 기억하면 되고, 안 알려주면 그냥 전자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쿼크와 누가 생겼다? 전자가 생겼다. 자, 쿼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6종류가 있는데, 뭐 영어로 하면 업 쿼크, 다운 쿼크, 탑 쿼크, 바텀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이상해. 왜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전공 서적이나 학술지 중 대부분이 일본어로 번역된 다음에 들어왔거든요. 일제시대부터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상하게 번역돼 있어. 업 쿼크, 다운 쿼크는 위 쿼크, 아래 쿼크가 오케이야. 탑 쿼크, 바텀 쿼크도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오케이야. 근데 참 쿼크가 뭐라고 하더라? 맵시 쿼크라고 돼 있고, 참이 원래 참이라는 게 매력적인 이런 뜻이잖아. 스트레인지 하면 이상한 쿼크잖아. 이걸 야릇 쿼크 이렇게 해놨어. 웃기지? 맵시 쿼크와 야릇 쿼크가. 그래서 근데 굳이 수정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한글로 안 써.
쿼크라는 것을 고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이 경우 말고는. 심지어 이 경우에도 업 쿼크, 다운 쿼크밖에 다루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수정할 이유를 못 느낀 거야. 어차피 대학 가면 다 영어로 배울 텐데. 참이랑 스트레인지로 배울 텐데. 그지? 그래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6종류가 있더라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이 입자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이 기본 입자. 이 기본 입자는 표현을 이렇게 할 거고 자, 특이한 점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자식들은 전하량이 있습니다. 전하량. 업 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고요. 다운 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아시다시피 전하량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전하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찰나의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고 사실 그 다음도 찰나기는 해요. 그 다음으로 벌어진 일이 언제냐면 100만 분의 1초야. 그러니까 그 다음이라는 표현 쓰기도 웃겨. 다음이 어디 있어? 동시지 뭐 100만 분의 1초면. 그지? 근데 그때 일어났던 일 두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거겠지? 누가 합쳐졌겠어? 쿼크들이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봅시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양성자부터. 먼저 양성자. 양성자는 보통 기호로 P라고 많이들 씁니다. 오케이? 자, 양성자는 어떻게 표현돼? 이렇게 보통 표현되죠? 그지? 근데 얘가 쿼크로 만들어졌다 했으니까 쿼크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자. 쿼크로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성자도 미리 한번 써보면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보통 N이라고 써요. 뉴트럴 머식이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고 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업 하나랑 다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하량 계산이 가능하겠네. 얘는 업 2개니까 뭐야? 2개의 업 쿼크 하고 다운 쿼크 하나지? 다운 쿼크 하나. 그럼 뭐가 돼?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중성자는 어떻게 돼요? 업 쿼크 하나예요. 3분의 2 더하기 뭐가 2개야? 다운 쿼크가 2개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성자가 되는 거죠. 저렇게 기본 입자 2개가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놈은 그냥 혼자 놀고 있어요. 변화 없이 그냥 여전히 전자로 존재를 하고요. 이게 100만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약간 1초 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역사를 잠깐 보자.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역시 통합과학에서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 질량, 에너지, 등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질량 차이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이런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잠깐 보자.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별의 생성 과정에서도 한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통합과학 2에서 핵발전 이런 거 할 때도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 할 때도 한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량을 의미하고요. 뒤에 M은 질량을 의미해. 델타 M이면 질량 변화량이야. 질량이 변화한 정도에다가 이 C는 빛의 속도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 기본량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3 곱하기 10의 8제곱이야. 그러면 질량 변화량에다가 C의 제곱, 다시 말해서 3 곱하기 10의 8제곱의 제곱. 그럼 몇 정도야? 10 곱하기 10의 16제곱이니까 17제곱 정도야. 그 정도면 10조 정도 되거든요. 10경이구나. 10경. 10경 곱하기 질량, 손실된 질량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구하는 식의 질량은 늘 들어있었어. 뭐였냐면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렇게 했었고 위치 에너지는 mgh 해갖고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기준점으로부터의 높이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야. 다 질량이 들어있어요. 근데 걔네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그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놈이 위치 때문에 가지는 에너지, 속도 때문에 가지는 에너지, 즉 그 물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량이 m이기 때문에 가지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어. 근데 얘는 달라요. 이 질량이 세상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때 대체되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질량 요만큼이 이 세상에 온데간데 없이 소멸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1g만 사라져도 몇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kg이 사라지면 무려 10경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1g이 사라지면 100조 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0.001g만 사라져도 얼마가 나오는 거야? 무려 1000억 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이 관계식을 처음으로 밝혀낸 게 또다시 아인슈타인인데, 그 당시가 냉전 시대다 보니까, 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펜하이머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미국에서 무기 개발을 하는 팀장으로, 어떤 프로젝트 헤드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당시 아마 수소폭탄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전보가 날라온 거야, 그 당시. 아인슈타인이라는 대과학자가 이런 원리를 밝혀내서, 그때 반대 진영에 있었던 소련 이런 곳에서 아인슈타인을 수배했지. 뭐 범죄라서 수배한 게 아니라 빨리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폭탄 개발하게 하려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후회했어. 아, 이게 인류를 망하게 하는 데 쓰이겠구나. 그래서 망명했어, 미국으로. 미국은 뭐 잡아들이진 않았고. 아무튼 미국에서 근데 더 발빠르게 움직였어. 이거를 보자마자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먼저 핵폭탄을 만들었고, 어디에 투하했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겪었지만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봐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이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국민적 영웅으로 추대를 받지만 본인은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려. 사람들이 박수갈채하고 환호하는 소리가 뭐 일본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로 들린다라든가, 낙엽을 밟고 깜짝 놀라서 보면은 완전 방사능에서 피폭돼가지고 재가 돼버린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라든가, 뭐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몰랐을 고충이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근원이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지? 자,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꼭 질량만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고, 자, 굉장히 작은 질량도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질량도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원리입니다. 되겠지? 자, 이 빅뱅 초기에는 어마어마무시하게 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1초도 안 지난 이 시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 많았고 질량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었어, 물질들이. 에너지 조금 주변 거 긁어모으면 질량이 추가될 수가 있었어, 저식에 의해서. 그만큼 에너지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빅뱅 초기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었지만 이것들이 서로 바뀔 수가 있었어요. 참고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뒤바뀌면서 계속 뛰어놀 수 있었어. 질량비가 약 몇 대 몇? 1대1 정도로. 개수비도 1대1, 질량비도 1대1 정도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어. 왜? 이렇게 변할 때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해. 이렇게 변할 때 에너지가 조금 필요하지만 다시 뱉어내. 그래서 아무튼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바뀌면서 계속 순환할 수 있었는데 1초가 지난 후, 이게 겨우 1초 지난 다음에 다른 일이 벌어졌어. 웃기지? 1초가 지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면서 나 양성자 돼서 놀다 올게 한 친구가, 야 이제 중성자로 돌아와 그랬는데, 알았어 하고 중성자로 변하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지는 거야. 왜 안 되지? 뭐야? 에너지를 막 긁어모아보는데 뭐야? 주변에 에너지가 거의 없어. 중성자로 변하려면 에너지를 막 흡수해서 질량을 얻어야 중성자로 뿅 하고 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잠깐 양성자가 돼서 노는 사이에 계속 팽창해서 온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주변에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그냥 양성자로 굳어지게 돼. 그럼 대부분이 양성자로 쌓이기 시작하겠지, 에너지가 부족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서는 중성자도 양성자로 더 이상 변하지 못해. 에너지를 잃는 방향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야. 안 궁금하겠지만 중성자가 이 정도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양성자가 이 정도 에너지를 가져야 되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성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얘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지불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 더 낮은 에너지로. 근데 어느 순간 이것조차도 불가능해진 거야. 이제 중성자도 양성자로 바뀔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개수가 이 오늘날까지 정해지게 된 사건이야. 되겠죠? 몇 대 몇으로 정해지게 되었느냐? 약 7대1 정도로 이 우주를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양성자 개수가
14개일 때 중성자가 2개 정도, 즉 14대 2니까 7대 1 정도로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정해지게 되었다. 1초 후에. 오케이? 자, 이 상태로 슬퍼하고 지내다가 3분이 지났어. 3분 정도면 꽤 많이 지났다. 지금 무슨 10의 35제곱분의 1, 100만 분의 1 하다가 3분 정도면 꽤 많이 지났다. 이때부터는 너네가 또다시 외워줘야 돼. 방금 얘기했던 10의 35제곱이나 혹은 100만 이런 건 몰라도 돼. 이건 알아야 돼. 빅뱅 3분 후. 빅뱅 후 3분. 이때. 오케이? 자, 이때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얼마나 온도가 높았냐면 10억 켈빈이야, 10억 켈빈. 10억 켈빈 정도로 굉장히 고온이었다. 이 두 가지 수치는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자, 이렇게 지났어. 그러니까 세 번째 사건이 벌어졌다. 어떤 게 벌어졌냐? 이제 이 양성자들이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될 수 있던 거야. 수소 원자핵과 누구? 헬륨 핵이 생성이 되게 되었어. 합성이 된 거지 또. 되겠지? 자, 누가 합쳐져서 여기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합쳐지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가 수소핵. 이게 헬륨핵. 이렇게 된 거야. 전자는 여전히 철딱선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고. 오케이? 자. 근데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글로 가나요? 연결해서 할게. 여기서 3분 후에 이렇게 1초 후에 이렇게 7대1로 굳어졌다가 3분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이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어. 돌아다니고, 내가 그림만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에너지가 더 낮아져서 3분 후에 이 정도 온도까지 떨어지니까 이제는 개별적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게 됐어. 얘네는 기본적으로 합쳐지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졌지. 기본적으로 합쳐지고 싶어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양성자와 양성자는 아무래도 밀어내니까 못 합쳐졌지만 중성자와 양성자 혹은 중성자와 중성자는 충분히 합쳐질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얘네들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얘를 가져와서 헬륨 원자핵과 양성자들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원래는 14개 있었는데 12개만 남고 양성자가 나머지 2개를 헬륨 원자핵 만드는데 사용이 돼버렸어. 그래서 몇 개가 남았다? 12개와 1개가 남았습니다. 누가? 수소핵과 헬륨핵이. 이렇게 굳어지게 된 게 언제다? 3분 후다. 되겠니? 자, 이러다 보니까 양성자가 남았지만 사실 양성자가 이제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 개명을 했지. 뭐라고? 수소 원자핵으로 개명을 했어. 사실상 똑같은 입자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증거가 등장합니다. 가모프는 아마 3분쯤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3분쯤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화가 없을 테니까 아마 수소 원자핵이 몇 개? 개수비로 봤을 때 수소와 헬륨이 약 12대 1 정도 될 거야. 그럼 질량비로 보면 몇 정도 될까? 질량비로 봤을 때 얘가 1짜리가 12개 있고 4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12대 4란 말이야. 질량비로 봤을 때 3대 1 정도 될 거야 라고 가모프가 예상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증거가 되어줄 거야. 이 예상을 나중에 밝혀줘. 이 예상이 맞다라는 것이 밝혀져. 되겠니? 자, 그리고 이때는 또 무슨 일도 있었냐면 이런 일도 있었어. 아직까지는 저기 수소 원자핵이나 헬륨 원자핵이나 뛰놀고 있잖아. 전자도 뛰놀고 있어. 나름대로 얌전해졌지. 입자가 합쳐지기도 했으니까 나름대로 얌전해졌지만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뜨겁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다니고 감당이 안 되고 개수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있고 전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전자도 있다 보니까 빛들이 지나다닐 수가 있어야 말이지. 빛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많고 너무 빠르고 나대다 보니까 통과를 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러냐? 이때를 빛이 직진을 못한다. 도무지. 빛 직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이때를 불투명 우주라고 불러요. 불투명. 왜 불투명이야?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관찰 대상이 튕겨낸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우주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부에서 빛이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저 입자들이 너무 오도방정 떠니까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난 내부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불투명 우주라고 했어. 자, 빛이 직진을 못한다. 자, 시험에는 다른 말로도 나옵니다. 물질과 빛이 분리되지가 않았다. 빛과 물질이 분리되지 않았다. 혹은 빛이 직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언제가 되느냐? 38만 년이 흐릅니다. 갑자기 너무 스케일이 커지는데요. 그지? 방금까지 3분 어쩌고 하더니 이제 빅뱅 후 38만 년이 됩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흘렀어. 물론 우주의 나이인 138억 년 앞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큰 시간이지. 그래서 이때는 온도도 진짜 많이 떨어져. 3000 켈빈이야. 이거는 이제 지구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의 온도야. 3000도 정도니까. 그지?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 근데 우주가 3000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면 여전히 너무나 높은 온도지? 그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오도방정 떨던 것들이 이제 더 얌전해져야겠지. 온도가 많이 식다 보니까. 그래서 드디어 누가 생긴다? 수소와 헬륨 원자가 생깁니다. 이미 원자핵이 있었는데요? 아니지. 전자가 없으면 원자 핵에 불과한데 전자가 있으면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핵과 누가 결합했다는 거야? 전자가 결합했다는 거야. 드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핵과 전자가 결합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런 놈이 생기겠지. 수소 핵 바깥을 전자가 돌기 시작하고 헬륨 핵을 전자가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누가 생겼다? 수소와 헬륨이 생기게 되었다. 이제 전자도 결합을 해서. 되겠지? 자, 그러니까 어땠겠어? 방금만 해도 오도방정 떨면서 빛을 통과를 못 시켰었는데 이젠 어떻게 돼? 쟤네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공간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온도도 엄청 많이 식으니까 많이 느려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있었던 수소들이 조금 얌전해지기도 하고 전자를 흡수하면서 입자 개수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빛들이 드디어 어떻게 돼? 직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해졌다? 빛 직진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부른다? 투명 우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빅뱅 두 번째 증거가 등장을 합니다. 자, 투명 우주로 만들어지던 시점의 온도가 몇 도야? 3000 켈빈이야. 그러면 이때 우주 전역으로 드디어 빛이 뿜어질 수 있게 됐어. 이전에는 안에 물질 덩어리에 갇혀서 우주 전역을 채우지 못했던 그 빛, 그 온도들이 이 시점부터 일제히 뻗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야. 우주 모든 공간으로. 그래서 우주 모든 공간을 3000 켈빈에 해당하는 빛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때 이 뻗어져 나간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복사 배웠지? 복사는 뭐야?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죠. 그지? 우주 배경 전체를 채우고 있는 우주 전역을 채우고 있는 빛 형태의 에너지가 이때 출발했다. 오케이? 그래서 가모폰도 생각을 한 거지. 아, 한 38만 년 정도 지났을 때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은 그때 3000 켈빈 정도 됐을 테니까 아,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게 3000 켈빈 정도의 복사 에너지겠다. 그러면 지금 138억 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한 뭐 3켈빈? 이 정도 되겠지? 라고 예상을 했어. 그래서 현재에는 얼마가 돼 있을 거다? 3켈빈이 되었을 거라고 가모프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야. 두 번째 예상이지. 두 번째 예상입니다. 되겠지? 첫 번째 예상 뭐? 아, 뭐 이렇게 됐을 테니까 아마 우주는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요때 펼쳐 나갔으니까 그때 38만 년, 빅뱅하고 38만 년 후에 3000 켈빈 정도 된 에너지가 우주를 채웠으면 지금은 한 3켈빈 되지 않을까?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게? 라고 두 가지 예상을 했습니다. 되겠지? 이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빅뱅 우주론이 지금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누군가가 증명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증명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 기본 입자 생성, 쿼크와 렙톤. 그것이 쿼크가 합쳐지면서 양성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가 있을 시절에는
에너지가 너무 충분해서 서로 바뀔 수 있었으나 핵심은 뭐다? 식어간다.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 온도가 낮아진다는 게 핵심이라고. 식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개수가 이렇게 정해지게 된다. 식어가다 보니까 입자가 합쳐져서 헬륨 하나, 얘 12개. 질량비로는 12대 4. 그래서 3대 1이 정해지게 된다. 식어가다 보니까 뚫지 못하고 너무 오두방정 떨던 입자들을 이제는 뚫게 된 빛이 있었다. 언제? 38만 년 후에. 근데 그게 또 식어가다 보니까 3켈빈이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뭐니? 결국 에너지가 옅어지고 식어가는 과정에 의해서 설명된 과정들이야. 되겠지? 싹 식어가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누가 증명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장 PD 켜져 있니? 화면? 자, 마지막 이론과 증거의 일치. 일치했으니까 지금 받아들여졌겠죠? 자, 두 가지 이론이 있었죠. 첫 번째 뭐였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두 번째 이론은 뭐가 있었어? 우배복. 우주배경 복사. 정리를 해보자. 이론과 증거를. 이론. 증명. 자, 수소와 헬륨 질량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관계였니? 처음에 누가? 양성자가 12개 있었다. 12개가 아니죠. 처음에는 8개 있었지. 8개 있었다. 물론 8개가 진짜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전체 16개 입자를 갖다 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설명할 수 있어서 8개로 출발을 한 거지. 8개, 개뿔이 8개.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많았지. 그지? 그래서 예시만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모두 몇 개씩 있었다? 8개씩 있어서 1대 1의 질량비였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몇 초가 흘러서 딱 1초가 흘러서 1초가 지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양성자가 몇 개가 되더라? 14개가 되더라. 그 다음에 중성자가 몇 개가 남더라? 2개가 남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7대 1이었지. 그지? 이렇게 됐다가 이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헬륨 하나를 만들면서 얼마가 지났다? 3분이 지났다. 빅뱅 후 3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게 되었어? 양성자가 몇 개가 남았다? 12개가 남고 드디어 헬륨 원자 핵이 생성이 되게 되면서 이제 양성자도 이름이 바뀌어야겠죠? 누구? 수소 원자 핵. 얘도 헬륨 원자 핵 하나. 그러면서 질량비는 몇이 되게 되었다? 개수비는 비록 12대 1이지만 질량비는 3대 1이 되게 되었다. 요게 핵심 이론이죠. 이랬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 이제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했었던 스펙트럼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기억나?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선 위치를 보고 뭘 할 수 있다? 선의 위치를 보고, 그렇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었다. 자, 선폭, 굵기 이런 걸 보고 뭘 할 수 있었다? 그치, 양을 통해서 질량비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우주에서 온 걸 이제 분석할 거야. 정말 수소랑 헬륨이 맞는지, 정말 질량비가 3대 1이 맞는지, 거기에 스펙트럼을 사용했다라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로부터의 대부분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뭘 할 수 있게 됐다? 선 위치를 보고 아, 확실히 대부분 수소랑 헬륨이 대부분이구나. 그리고 선 폭을 비교해보고 질량비가 3대 1의 질량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 현대에 와서. 그래서 이론과 증거가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면 오케이, 입증.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주배경 복사. 얘는 시작이 어떻게 됐니?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과거에 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빛들이 직진할 수가 없었어. 이게 무슨 우주? 불투명 우주. 빛 직진할 수 없었는데, 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우주가 됐어? 좀 느리고
듬성듬성하고 애들이 좀 오도방정 떨지 않는 곳으로 가면서 빛들이 직진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무슨 우주? 투명 우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튀어나온 요 빛을 뭐라고 하기로 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기로 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되죠. 빅뱅이 폭발했어. 시간적으로 쭉 지나다가 38만 년까지 계속 무슨 우주였다? 암흑우주였어. 암흑우주. 근데 약 38만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우주에는 뭐가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우주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000켈빈의 강한 빛이었지만 지금은 3켈빈 정도 될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빛이었지만 지금은 3켈빈 정도 될 거야 라고 가모프가 예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야 3000켈빈이지. 처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주로. 근데 지금은 몇이다? 3켈빈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다는 얘기야. 되겠지? 우주 배경 복사가. 자,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증명했을까? 윌슨과 펜지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슨과 펜지어스. 이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옥상에다가 이런 걸 달아가지고 외계인과의 통신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가 지구 밖에도 있을 거다. 그럼 그들도 의사소통을 한다면 전파를 쓸 거고 지구에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맨날 이거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너무 노이즈가 계속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펜지어스 올라가가지고 저기 비둘기 똥 좀 닦고 와. 그랬더니 얼었어 하고 올라갔는데 비둘기가 있는 거야. 쫓아내고 비둘기 똥 다 닦았어. 내려갔더니 아 똑바로 한 거 맞아? 아직도 노이즈가 잡히잖아. 그러니까 쫓아냈는데 하고 올라갔는데 다시 돌아와 있는 거야.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실화인데 다 죽였어. 그냥 비둘기를.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가서 이제 죽이기까지 했어. 진짜 아직도 안 돼.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같이 올라가 봤어. 올라가 봤는데 여전히 비둘기는 없었어. 노이즈가 왜 계속 잡히지? 그럼 네가 여기서 접시를 계속 돌리고 있어봐. 방향을. 방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계속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방에서 노이즈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은 생각했지. 이거 설마 그 가모프 박사님이 말씀하신 우주 배경 복사인가? 우리가 전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전파도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전부 뭐야? 빛이잖아. 설마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잡히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어떻게 입증하지? 그러고 교수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악덕 교수님도 많았으니까 이 연구 결과를 자기가 빼앗을 수도 있었어. 잘했어. 나한테 넘기게 해가지고 자기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잘 알려줬어. 이거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입증하면 된다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 이렇게 남기지 못하고 이제 그냥 흘러간 대학원생들이 많을 거야. 교수가 박사가 자기 주제로 다 뺏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을 텐데 아마 가모프한테 갔으면 빼앗겼을 거야. 가모프는 이제 악덕이었거든, 악덕. 그래서 노벨상도 못 받았는데 이들은 아마 내 기억에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다? 우주로부터 온 전파의 노이즈를 분석해 보니까 어떻더라? 대략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차를 가지는 우주 배경 복사에 해당하더라. 이 전파가 가지고 있는 복사 에너지가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차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더라. 그리고 우주의 모든 방향을 채우고 있더라. 그거 맞구나 라고 결론이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해당하는 복사 관측. 이게 뭐다? 오케이, 우배복 있구나. 진짜 우배복이 있었어. 그러면 저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한 빅뱅 이론이 맞게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내용은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주 초기에 원소 생성이 어떻게 되게 되었는지 이제 배웠고 처음에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좀 사실 이 내용을 하기에는 잡설이 좀 많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여기에 통합과학 1, 2 통틀어서 빛을 전자기파로 인식하거나 빛의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 이제 초기이기도 하고 2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나올 때마다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스펙트럼이 가지는 의미, 선 스펙트럼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빅뱅 이론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우주론, 얘가 왜 맞았는지. 가모프는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예측이 나왔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와 질량비가 가모프가 예상한 게 맞다라는 게 밝혀지고 가모프가 예상했던 38만 년 후에 3000켈빈의
온도로 3000켈빈의 온도에 해당되는 빛으로 우주 전역이 채워졌는데 지금쯤 3켈빈일 거야 라고 했는데 우주 전역을 채우고 있는 그거에 해당되는 복사 에너지가 검출이 되고 그래서 빅뱅 이론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되겠지? 우리 숙제는요. 당연히 뭐 34쪽 같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요. 43페이지까지 해오시고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받을 거고 질문 받고 다음 내용을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43페이지까지. 하음아, 너 풀려있다. 어디까지 풀려있어? 여기 20권 달아서.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너네 따로 보내줄게. 오늘은 시간 없어서 못 보내줬는데. 마무리합시다.